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독특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지식여행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중동 본색, 우리가 서양과 동양이라는 항상 두 가지의 시선을 통해서만 인류사를 통찰하고 세상을 보아왔지만 지구상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동 오리엔트 입장에서 세상을 동양과 서양을 살펴보는 전혀 새로운 시선, 중동 본색을 찾아 떠나보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생소하시겠습니다만 동양과 서양이 아닌 중양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인류 문명의 어머니이고 신화나 성서의 본고장인 아나톨리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6,000년 전에 있었던 문명들을 최근에 발굴된 자료들과 지금까지 연구로 축적된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4년에 세상을 놀랄만한 발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독일의 클라우드 슈미트 팀이 지금 터키 동남부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산너 우르파라는 도시에서 적어도 12,000년 전에 생성되었던 신전 도시를 23개나 동시에 발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상은 경악했죠. 여러분이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어에 고고학 멘붕을 치면 이 사건이 맨 먼저 나올 정도로 우리 학계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12,000년 전이면 바로 수렵 제주시대의 말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진화론의 기본 이론은 한 10,000년 전부터 인류가 농경 정주 사회를 시작하고 동물을 가축화하고 또 야생미를 가져다가 재배하면서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 순환 체제를 가지면서 인류가 문명 시기를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단화를 통해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히에라키가 만들어지고 법이 제정되고 또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11,700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농경 정주 시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수렵 제주 시대에도 농경 정주 사회 못지않는 고도의 도시 문명이 존재했다는 게 이게 단순한 유물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신전 도시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인류사를 통찰하는 시점을 바로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강의 하류 문명에 집중했지만 상류에도 그보다도 5,000년, 6,000년 전의 문명의 어머니, 문명의 모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8강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인식의 기점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익숙해왔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중동 오리엔트 문명은 인류 역사 진보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근대 이후에 우리가 강대국이나 또 유럽 중심 논리, 이걸 흔히 유로센트리즘이라고 그러죠. 또 한축으로는 중국 중심의 중화라는 틀 속에서 그 나머지 제국과 역사와 문화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문제의식은 지금까지 기록 없는 역사 없다라는 논리에 너무 깊숙하게 빠져서 사람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기억의 역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제가 몇 해 전에 키르기스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마나스라고 하는 전통 서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키르기스탄을 방문했을 때 그 전통 서사시인 마나스 암송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다 외우는데 100시간이 걸린답니다. 경연에 참석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 읽어 나가다가 박자가 좀 느렸거나 이게 숨을 쉬어야 될 부분에 쉬지 않았거나 소리가 조금 이제 음정이 맞지 않았을 때는 다 감점으로 또 그것이 심하면 이제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음조까지도 아주 고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외우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이 와도 한올 틀리지 않고 내려온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제 기억의 역사도 기록의 역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오히려 기록의 역사는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입맛에 따라서 마음 놓고 조작하거나 바꿀 수도 있어도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기억의 역사, 서사시나 구전이나 이런 정통들은 오히려 바뀌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유네스코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가 보존해야 될 이걸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로 똑같은 가치로 지정하기 시작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슬람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머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의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슬람이 바그다드나 테헤란이나 컨스탄티노플 같은 문명의 하부구조가 축적된 고대 도시가 아니고 아라비아의 사막 오아시스 도시인 불모의 메카에서 갑자기 신으로부터 계시받았던 내용이 어떻게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억 가까운 수용자를 붙들어 매고 역동적으로 성숙해 가는지, 이 성숙을 가능케 했던 1400년의 문화적 컨텐츠인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 그 이슬람 문명의 하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동 오리엔트의 고대사나 1200년 그 지역에 제국의 뿌리를 내렸던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중심부터 물질 자본주의와 유럽 중심주의가 어떤 절대적 우월감, 또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또 인종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세상을 호령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정치적으로 약자이고 아수, 오리엔트, 중동,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아랍, 이슬람, 아나톨리아, 레반트, 소아시아, 너무 복잡하지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제멋대로 불리거나 막연한 동방으로 인식되어 왔고 철저히 주변부 비주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공부를 계속하면서 떠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확히 실크들을 통해서 서양보다는 동양과 더 많은 역사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경험해왔고, 우리도 오리엔트 동양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면서도 알렉산드로스 같은 서양의 인물이 중동이나 동양을 공격하면 책에는 정복, 승리, 문화 전파로 기록하지만 거꾸로 티무르나 징기스칸이나 아틸라 같은 오리엔트나 동양이 서양을 공격하면 예외 없이 약탈, 폐허, 문화 파괴로 표현하는 이런 너무나 지극히 서양 중심적인 역사관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내가 인식의 주체가 돼서 글로벌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이제 중동 오리엔트 문명을 동양과 서양의 관점이 아닌 그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역사적 인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83년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제3세계인 터키 이스탄불 대학으로 중동사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벌써 꼭 40년이 되었네요. 근데 40년 전 1983년 이스탄불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대학이 설립 연도가 1453년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50년이 된 오랜 대학이었습니다. 그게 교문에 발을 들어서는 순간 제가 최초의 한국 유학생이 되고 또 박사학위를 하니까 최초의 박사학위, 그리고 오랫동안 또 이스탄불 대학에서 터키 학생들에게 터키 역사를 터키어로 강의를 하다가 이제 한양대학에 왔습니다. 근데 40년 그 당시 그 역사학과가 아니고 역사학부에 12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역사학부에 소속된 소위 말하는 전임 교수만 60여 명이 더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의 역사학과에 교수 3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한국사 가르치고 한 분은 동양사, 한 분은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 우리보다도 훨씬 GDP가 낮은 터키에서 바로 고고학과가 따로 있었고, 당시 히타이트 발굴이 유행하면서 히타이트 학과가 별도였습니다. 그리고 미술사학과, 철학사학과, 과학사학과가 별도의 디파트먼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사, 중세사, 오스만 터키사, 중앙아시아사, 근대사, 현대사, 터키 공화국사, 이렇게 이제 역사가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 인문학적 어떤 가치가 GDP의 경제적 성장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정말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첨단 시대를 가면 갈수록 또 글로벌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도 그만큼 좀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 본다면 이제 동양과 서양이 아닌 이런 기존의 관점에서 중앙의 관점이 과연 가능할까? 이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로마 천년 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지만 로마보다 훨씬 긴 로마 제국의 전형이 되고 그 어떤 모델이 됐던 1200년 페르시아 역사와 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와 문화를 그리스 로마 못지않게 제대로 살펴보는 공백을 메꿔보는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실크로드라는 문명의 젖줄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간 문명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그 중간 문명의 역할도 살펴볼까 합니다. 그는 티무르 제국이나 인도의 무굴 제국이나 오스만 터키나 이란에 있던 사파비 왕조 같은 것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중동 이슬람 세계는 어쨌거나 1200년 동안 그 서구 세계와 지울 수 없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가져왔고 그 사이에서 깊은 역사적 원황과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11년부터 1683년까지 1000년 가까이는 이슬람 세계가 유럽을 지배했고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는 18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200년은 거꾸로 서구가 이슬람을 지배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중동 오리엔트 이슬람 문화권을 그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 지배자 식민자의 입장과 논리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바라보지는 않았을까? 그런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객관적이고 균형 감각 있게 글로벌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서구적인 시선으로 그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95%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갔던 그 고객과 시장 중심의 역사관으로 이해해보는, 그거는 어떤 실용적 국익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스탄불 대학 박사과정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한 학기가 지나도 강의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까지 배웠던 그 역사적 인식의 문제였겠죠. 우리는 중동 오리엔트 역사를 어디서 배우나요? 동양사에서 배우나요? 서양사에서 배우나요? 사실 아무 데서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동양서양사 모두에서 주변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중동 오리엔트 문명을 동양과 서양이 아닌 중량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의 중심에 놓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인류 5천년 역사 중에서 4,800년 인류 역사를 주도해간 문명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이었죠. 놀라웠습니다. 최근 200년은 이 사람들도 서양 중심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 그때는 20대였으니까 상당히 저항적, 비판적 반발도 있었습니다. 너무 자문화 중심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건 아닐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서 세계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3개가 바로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3대 종교가 다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치의 빈틈없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걸 서양 중심의 역사에서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잘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아카드가 있었고 바빌로니아가 이어받고 그걸 히타이트, 피니키아가 이어받고 헤브라이와 아시리아가 이어받고 미디아를 거쳐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대제국, 인류 최초의 제국을 만듭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존재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짧은 시간 헬레니즘이란 이름으로 그리스 식민지를 경험했지만 곧바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문명을 복원하고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어받으면서 1200년 조라스트교의 전통과 페르시아 문명이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때 이 문명의 많은 요소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 문화와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650년에 아랍 제국이 등장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슬람 세계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죠. 그리스 시대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로마 시대는 파르티아가 있었습니다. 동로마 시대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는 476년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15세기까지 정확하게 1000년, 유럽은 중세라고 그러고 그 1000년 중세 동안에 신의 목소리만 존재하고 인간의 합리적 창의성과 이성적 과학성이 사장당하는 갈릴레이가 16세기 사람입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하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시대적 상황, 바로 그 시기에 그 1000년간 이슬람은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학문과 예술과 문화와 과학의 재번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서양 사학자들이 유럽 역사를 재정립할 때 이 위대한 유럽 역사의 중세 천년이 이교도인 이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공헌 덕분에 발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 아시다시피 다윈의 진화론과 백인종 우월주의,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중심주의가 절대적 보편 가치로 작동할 때 그 이교도의 문명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럽 석스로가 그 천년을 치욕스러운 시기로 보고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기로 덮어버렸던 겁니다. 유럽에게는 암흑의 시기였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10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학문과 문화의 르네상스를 가져다 줬던 것은 이슬람 세계고 바로 이슬람 문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서 인류사를 통찰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중심으로 축소, 왜곡되었던 역사를 복원해야만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균형 감각을 잊고 이제 실체에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사의 꼴 서양사로 배워왔습니다. 이걸 버리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논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양을 잘 이해하고 또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일찍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선진대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뭐 그걸 다 부정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부정하니까 너무 서글프죠.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서양에 의해서 왜곡되고 소외되었던 한쪽의 역사를 복원하면서 한쪽 눈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과 양쪽 눈을 부릅뜨고 보면 훨씬 통찰력 있게 잘 보이고 또 인사이트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고 이런 강의를 한 8강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1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제 새로운 지역은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이제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 아나톨리아는 지금의 터키 땅에 있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오른쪽에 아라라트 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노아의 방주가 걸렸던 산입니다. 바로 아라라트 산 옆에 있는 이 반 호수가 보이죠? 이 반 호수가 바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에덴의 동산이 있다고 믿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가도 보존되어 있고요. 물론 이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탈리아라고 보이죠. 안탈리아에서 서쪽으로 한 1시간 거리에 미라라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산타클로스의 고향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바로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가 관할하던 이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 어떤 활동지와 교회가 지금 보존되고 있고 이게 서쪽 이즈미르 쪽에 에베소라고 보이죠. 이 에베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전서 후서와 관련된 지역이고 바로 이 에베소에서 한 20km 지점에 셀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셀죽이라는 도시가 성모 마리아께서 마지막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마리아 유택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적 전성이지만 가톨릭 교황께서 이것을 공식 성지로 승인하면서 매년 8월 15일 날 미사를 드리는 중요한 성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한 것은 바로 아나톨리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바로 초대 7대 교회가 모두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고 니케아, 칼케돈, 에베소 같은 초기 공회 장소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화나 전성으로만 내려왔던 성서의 중요한 무대 중심이라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4년에 클라우드 슈미트 팀이 이 하란 북쪽의 산누우르판 곳에서 11,600년 일부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 11,700년 약 12,000년 전의 도시가 발굴돼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서쪽에 코냐라는 도시 외곽에 차탈 흐육이라는 고대 도시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10,000년 전 도시입니다. 한 2000년쯤 후대의 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고대 시대에 와서도 여러분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의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앙카라 서쪽에 프리기아가 있습니다. 프리기아는 여러분이 생소하시겠지만 만지기면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 벌거벗은 임금님 어릴 때 우리 동화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실체적 인물입니다.
마이다스의 왕묘가 발굴되면서 신화에서 완전한 역사 세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트로이도 원래는 신화였잖아요. 그런데 19세기 말 하이니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트로이를 직접 발굴함으로써 트로이도 신화에서 역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던 아마존 여인의 그 전설 왕국도 바로 흑해 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여기서도 맹렬한 고고학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존은 아직은 신화의 영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고고학 발굴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이 아마존의 전설도 역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앙카라 동남쪽에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도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서의 모든 스토리와 신화적 무대,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 마이다스의 왕, 아마존의 이야기, 히타이트, 그리고 12,000년 도시, 만년 전 도시가 컴퓨터 칩처럼 집적되어 있는 것이 아나톨리아입니다. 바로 이 göbekli tepe가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상류에 해당됩니다. 유프라테스가 시리아를 흘러가고 티그리스 강은 이라크를 흘러갑니다. 두 강에서 수많은 문명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의 문명이 남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는 사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니까 강 사이 비옥한 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저는 흔히 문명수학이라는 개념을 참 좋아하는데 인간이 만들었던 축적된 A와 B의 문명은 하나와 하나가 만나면 둘이 되는 것이 아니고 11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메가 시너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문명과 티그리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 만나서 이것이 폭발적인 메가 시너지를 내립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고 이 수메르 문명에서 이어졌던 중요한 제국이 여러분 귀에 익숙한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하류가 매우 이제 중시대에 왔지만 그보다도 6,000년, 7,000년 이전에 두 강의 상류에 어머니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 그 어머니 문명의 실체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상류로 화살표 쪽에 있는 것이 바로 göbekli tepe라고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차탈 휴익이라고 보이시죠. 이 두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의 상류의 어머니 문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11,600년으로 연대 측정이 나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신전 도시입니다. göbekli tepe입니다. 이 T자형 기둥이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져 있고 타원형 신전입니다. 이 지붕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금속기를 사용하기 꿈도 꾸기 전입니다. 이렇게 23개의 신전이 900명 정도의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만들어진 최초의 고대 문명의 금자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 다 T자형이고 높이가 10m에서 5m에 이르는 금속기가 없던 시기에 어떻게 광맥에서 이 바위를 잘라냈으며 정말 무자드릇이 정교하게 이걸 깎고 갈아서 그리고 기둥 하나하나에는 양각의 동물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음각은 비교적 쉽습니다. 좀 딱딱한 돌을 가지고 이게 파내지만 양각이란 것은 주변에 있는 몸들을 다 드러내고 거기서 아주 그라인딩해서 갈아고 그걸 도들새김으로 그 동물을 조각하는 것은 금속기를 사용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현대인의 눈으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유물로 나와 있고 요즘은 하도 이제 연대 측정의 과학이 이제 발달해서
한 0.5% 이내로도 이제 정교하게 측정해 나가고 모든 전문가들의 연대가 거의 일치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현장을 여러 번 가보고 또 이 고고학 발굴 팀인 독일 팀 클로드 슈미트 교수와 대화도 나누고 세미나도 함께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이 T자형 기둥에 조각되어 있는 이 포효하는 사자의 조각성을 보고 정말 말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저 역동적인 모습, 포효하는 그 아가리의 정교함, 다리의 근육, 또 꼬리의 모습, 미학적으로나 또 구조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어떤 뛰어난 조각입니다. 모든 기둥에 이런 정갈이나 개구리나 멧돼지나 이런 황소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겠지요. 근데 또한 기둥의 조각을 보면 오리 같은 것이 보이고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형 문자의 형식도 보입니다. 아마 이것이 인류가 최초로 시도했던 상형 문자의 원형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해독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짐작해 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 문양이나 이런 부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발견됐나? 원래 이 지역은 한 70m의 나지막 언덕인데 주변은 모두 경작지입니다. 농토인데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꼭대기에 있는 성스러운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올리브 나무인데 여기서 기도처로 사용돼 왔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지역이 성스러운 지역이라는 것은 민간 신앙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신전이 만들어졌겠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크레인이 툭 걸리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그게 조각이 되어 있는 기둥이 나오니까 그래서 문화재 당국에 신고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하면서 인류가 놓칠 뻔했던 이 어마어마한 23개의 최초의 신전 도시가 한꺼번에 발굴된 거고 지금도 한 10% 정도밖에 발굴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발견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겁니다.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당시 모습을 이제 복원한 건데 건축하는 장면들을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 신전을 짓는데 약 900명의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됐다고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보통 한 명의 일꾼이 계속 차출돼서 노동력이 투입된다면 곱하기를 5를 하면 적어도 4,000명 내지 5,000명의 도시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12,000년 전에 우리가 구석기 이게 수렵제 시대 말기면 흔히 우리 이미지 속에는 벌거벗은 원시인들이 제대로 몸도 가리지 않고 움집이나 동굴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불을 지피고 사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렵 제주 시대에도 이 정교한 기술과 청량과 어떤 수학적 과학성을 가지고 건축을 짓고 5,000명의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은 이거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은 도대체 12,000년 göbekli tepe는 뭘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만년 전 농경 정주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했다. 이런 이론을 근본적으로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 이론을 다시 써야 되고 고고학 교과서를 이제 새로 써야 되는 겁니다. 수렵 채취 시대에도 이미 문명이 발달됐고 농경 정주 사회보다도 오히려 더 수준 높은 신전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어떤 지적, 과학적,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인 이스라엘의 여리고나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또
터키 아나톨리아의 차탈 휴육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문명이고, 여러분 영국의 스톤헨지 들어보셨잖아요. 스톤헨지가 한 기원전 3500년 경이니까 이 스톤헨지나 또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6000년이나 앞선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6000년의 공백을 메꿔주는 작업이 남았는데, 중요한 중간 유적지 하나가 바로 göbekli tepe 12,000년 도시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떨어져 있는 차탈 휴육이라는 곳에서 기원전 8000년, 그러니까 10,000년 전 도시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10,000년 전에도 이미 이 도시에는 어떤 진흙으로 규격 집을 만들었고, 2층집입니다. 아래쪽에는 이게 마구간이나 창고로 쓰고, 또 벌레나 추위나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층에 썼고, 지붕 사이에는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2층 집을 통해서 서로 왕래하도록 이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 집집마다 창고와 부엌과 또 다양한 디자인으로 꾸민 거실들이 다 있었고, 규격 가옥입니다. 집집마다 채석 벽화와 또 뿔 달린 황소, 이걸 우리가 오로코스라고 합니다. 야생소인데, 벽화를 자세히 보면 거기도 별과 태양계, 또 여신들의 모습이, 또 사냥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서 초기 자연주의 신앙의 종교 형태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 더 명확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일정한, 고고학자가 조감대로 그려놨습니다마는 인구 8,000명의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göbekli tepe가 5,000년이었다고 하면 이보다도 한 2,000년 뒤에 차탈 휴육은 벌써 한 8,000명, 2배 가까운 공동체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인장이 하나 발굴되는데, 이 인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도장이나 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혼이나 토지 문서에 이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히에라키나 근데 법률 체계나 이런 그 법치가 어느 정도 작동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 아이를 낳는 그 출산부를 상징한 흙으로 만든 모신상이 발굴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테라코타 모신상이라고 합니다. 왼쪽 오른쪽 발밑에는 양과 소를 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탈 휴육에서 발견된 테라코타 모신상을 우리가 흔히 세계 최초의 모신상이다, 비너스의 할머니 뻘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또 고고학자들이 별명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붉은색을 썼던 정교한 색깔의 채색 토기도 발견돼서 우리의 관심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연 차탈 휴육은 이제 어떤 세계였을까? 바로 이 차탈 휴육 현장에서 30년 동안 평생 그 발굴을 책임졌던 영국 고고학자 이안 호들로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평생 업무를 마감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만나서 당신이 평생 차탈 휴육을 연구했는데 당신이 본 차탈 휴육은 어떤 사회였는가 한번 정리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을 때 정말 압축된 언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도 놓치기 싫어서 바로 따옴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8,000명 정도가 거주했던 완벽한 고대 평등 사회였고, 남북을 나누는 작은 개천을 경계로 통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그만 개울을 가지고 A와 B 마을 사이에 서로 결혼이 했지, 같은 마을끼리 이제 건친 결혼은 안 했다는 겁니다. 또 참 재미있었고요. 모든 방의 규격이 동일하고 공회당이나 행정관서 같은 군의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카리스마를 가진 공동체 리더나 위계 질서나 계층의 분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평등 사회였다는 거고요. 따라서 도시 공동체 운영은 만장일치의 협의체였을 것이고, 남녀 사이의 차별이나
노동의 강도도 비슷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한방에서 나온 유골의 치아 DNA를 분석한 결과 그들 사이의 혈연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식생활을 조사해 봤어도 남녀 차이가 구분 없이 같은 노동력을 담당하고 또 발견된 유골의 성비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 없이 공동 육아 체제를 갖추었고 어떤 곳에서도 폭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모든 유골에서 폭력 없는 사회를 구축했다고 이 사람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사회가 왜 공부하고 이 사회로부터 우리가 뭘 얻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천박한 물질주의가 한계에 도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회귀할 수도 없고 대안적 자본주의를 찾아가는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인류 사회가 벼랑 끝에 와 있다면 차탈교육 사회가 우리 초첨단의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뭔가 하면 대가족의 틀 속에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이제 적게 욕망함으로써 적게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을 줄이지 않으니까 늘어나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고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코스트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차탈교육 사람들은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고 생산함으로써 신이 인간에게 준 유한의 자원을 당대는 물론 후세를 위한 자원으로 여기는 이 차탈교육의 생태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기운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탈교육에서 시작된 이 담대한 또 장구한 역사가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그보다도 한 4,000년 뒤에 수메르 문명을 만들게 됩니다. 이 수메르인에 전개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후 중동 5,000년 역사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강부터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의 하나가 차탈교육이 만년이고 게베클리 테페가 12,000년 전이고 적어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 아주 오래 봐도 6,000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4,000년 이상의 미싱 링크 역사적 공백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상류에 그 어머니 문명이 있었고 하류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다면 그 강의 가운데 4,000년의 공백을 메꿔줄 문명이 존재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다행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중간 문명의 실체에 대해서 이미 밝혀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바이드 문화, 사마라 문화, 할라프 문화, 하수나 문화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이니까 적어도 8,000년에서 7,000년의 중간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죠. 왜 확인을 못했을까요? 근데 그 유프라테스의 중간 지역을 지금 시리아가 장악하고 있고 티그리스 강은 이라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리아는 최근 12년의 내전 또 사회주의 체제에 있으면서 지난 30년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과학적 고고학이 혁명적 발전을 거듭해 나갈 때 유일하게 사각지대가 바로 시리아였고 또 바로 이라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리아와 이라크가 이제 정상국가로 되돌아온다면 그래서 서양의 고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그 잃어버렸던 4,000년의 미싱 링크를 찾아낸다면 정말 아나톨리아 문명에서 시작된 상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하류에서 시작했던 수메르 문명을 연결하면서 인류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과 어떤 새로운 이론으로 인류사를 정립할 기회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동양과 서양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중동 오리엔트 만이천여인 눈으로 인류를 새롭게 봐야 되는 문제, 그 문제의 중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이미 11,600년에 퀘베클리 테페라는 엄연한 신전도시가 발굴됐고 그 뿌리에서 비로소 세계 4대 고대 문명이 시작됐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한 7,000년, 8,000년 앞당기는 이런 이제 새로운 지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강은 역시 바빌로니아와 히타이트라고는 메소포타미아, 하류와 상류에 동시에 존재했던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day when I came home at lunchtime, I heard a funny noise. Went out to the backyard to find out.